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학 하고 여러분. 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학기말을 향해 달려가는 매 주간 일정들이 빡빡하지만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고 분배하셔서 귀한 내용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영육 간의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할 것인가 그 길을 찾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영광이 또 지식에 넘치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네, 오늘은 열 번째 강의 시간으로 20세기 전기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돌아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미국, 죄송합니다.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 그리고 헨리 8세를 또 잠시 다루었죠. 영국 이야기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19세기까지는 모든 교육의 중심이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가 넘어오면서 교육의 중심이 미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즘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재건주의.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우리는 진앙본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상이 교육 철학이 미국에서 형성되고 발전되고 또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검증되기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 특별히 미국 그것도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런 교육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진보란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의 반대말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 교육 철학에서의 어, 진보는 꼭 그런 어, 그 의식화된 네, 그런 진보 아주 이렇게 좌편향되어 있는 그런 진보주의 성향의 정치와는 꼭 그렇게 연관을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란 말 자체가 프로그레스이죠.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항존주의, 퍼레니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도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르란 말이 어, 계속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항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니까 고대의 진리는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이런 걸 믿죠.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항존주의입니다. 세 번째로 본질주의. 본질은 이제 이센셜이죠. 이센셜리즘이라고 되죠. 뭐 본질을 추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또 따져 묻는 것이 본질주의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재건주의, 리컨스트럭션,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는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이즘, 교육 철학의 용어들이 사실은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좋은 어,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진보주의입니다. 자, 진보주의의 특징은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진보주의의 대표적인 또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 프래그마티즘의
주체가 되는 존 듀이 박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인간이 있고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고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통합한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걸 경험주의라 그래요. 이런 경험이 모든 개인에게 다 똑같지 않지요. 뭐 코끼리 다리, 코끼리 배, 코끼리 코 만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신이 느끼고 표현하는 게 달라지죠. 예, 그러므로 이 절대 진리는 절대 분별의 진리는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진리관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제 사람은 인간은 자기 신체 욕구와 이 생명의 보존 위해서 그 대상이나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숙고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재개념주의, 1980년대엔 구성주의 학습 이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조명되는데요. 사실 미국의 현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진보주의입니다. 경험 중심의 교육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 듀이가 있고요. 존 레이넌스 차일스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진보주의가 뭐 사실 비판적인 것이죠. 발전하고 진보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 토대가 되는 먼저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전통주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뭐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중세 이렇게 근대까지 올 때 그 모든 교육은 사실 큰 흐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맹을 어, 없애고 글을 읽게 하고 또 학문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전수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통주의 교육으로 형성됩니다. 교육의 초점은 가르치는 내용, 지식에 있지요. 이것 때문에 교수가 생기고 교수 길드가 만들어지고 또 대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당과 교회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죠. 어, 그리고 이런 교육의 목표는 전통주의 교육은 지식의 발달에 있습니다. 그걸 잘 이루기 위해서 탁월한 교사의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죠. 교육의 과정은 반복 학습입니다. 천자문 외운 거 보면 아실 겁니다. 강조점은 통제하고 훈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까지 오게 된 이런 전통주의 교육에 대해서 또 기독교 사상의 흐름, 어, 2000년에 가까운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영향 아래 전통주의 교육이 형성되어 왔는데 여기에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경험론이 강조가 되면서 진보주의 교육이 대항마로 서게 됩니다. 이런 진보주의 교육은 전통주의 교육과 다른 면들이 참 많은데요. 가르치는 대상이 교육의 초점입니다. 아동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이들 개인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학생 중심의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성을 강조. 자, 이런 진보주의 철학의 배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진보주의 교육의 목적은 지금 경험하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인 학생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경험을 얻고 규범을 만들고 원리를 세우며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력이 발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죠. 그리고 아동 중심 교육 사상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자, 전통주의 교육이 갖고 있던 특징이 교사 중심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통주의 교육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중심을 학생으로 돌리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에 초점을 둡니다. 이때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행함을 통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Learning by doing. 실천해봐야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르네상스 시절에 이미 이제 우리가 살폈던 루소 자연주의 아동 교육이죠. 페스탈로치하고 프레벨의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교육의 제공자와 교육의 소비자 내지는 주체가 있다면 이 소비자 쪽으로 학생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20세기에 미국 교육 전체의 경향을 대표하는 교육 철학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실용주의라는 게 등장하죠. 진보주의 중에서 가장 뚜렷한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전통적 교육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사변적 철학에 반대해서 실용적인 미국에서 이런 실용주의 교육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교육의 철학이 형성되는데요. 펄스란 사람이 창시하고 제임스란 철학자가 보급을 하고 존 듀이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뭐냐?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실천할 때 유용한 것이 진리라는 거죠. 두 번째, 진리는 실천적 결과를 통해서 이론의 참 거짓을 판명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해서 안 워킹하지 않으면 그 진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형이상학을 또 사변적 철학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탁상공론 미워하죠. 뭐든지 다 검증되고 프로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철학과 진리와 지식은 인간의 삶에 유용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주의 교육 이론은 현재 생활 그 자체를 강조합니다.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현재 생활 그 자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아동의 흥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지금 학습이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전수받는 것보다도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사는 아동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지휘하면 안 되고요. 학교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협동을 장려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보주의 교육 이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로서 보자면 민주주의가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 배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의견 제시, 어, 또 실험과 실천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 이런 미국에서의 진보주의가 전개되는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자, 파크란 분의 창시자, 네. 그다음에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 쭉 있죠. 프레그마티즘과 진보주의가 이제 좀 섞여 있는데 크게 본 개념이 이제 진보주의인데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킬 패트릭 같으면 구안법 프로젝트 메소드, 파커스트는 달톤 플랜, 그다음에 위시버는 이제 위네타 플랜, 뭐 지명들입니다. 달톤이나 위네크가. 올센 같은 이름은 지역사회 운동, 존 두이 같으면 1896년부터 했던 시카고 대학에서의 실험학교, 뭐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1918년에 진보주의 교육협회가 결성이 되고 조직적인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920년, 30년대 이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전성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의 일들이죠. 크게 보면 진보주의가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주류 교육 철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가 되면서부터 영향력을 상실하다가 50년대 큰 충격을 받고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존 듀이의 실험학교를 좀 볼까요? 자, 존 듀이는 사실 1896년부터 1903년까지 7, 8년의 시간 동안에 이 시카고 대학에서 병설 학교로 실험학교, 더 레버러터리 스쿨을 개설을 합니다. 자, 교사가 2명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6세에서 9세까지 16명. 그러니까 교실 하나에 교사 하나에 학생 8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와 역사와 수학과 과학, 목공과 재봉과 요리, 연극 뭐 이런 다채로운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학습하는 거죠. 이 커리큘럼이란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어, 이런 실험 학교가 그러나 이제 반대에 부닥치면서 결국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진보주의 교육협회 7대 강령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전통적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또 진보주의의 핵심적인 이념을 불어넣는 것이죠. 7가지. 모든 아동에게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 자기주도 학습이죠. 아동의 흥미가 모든 학습 활동의 동기가 돼야 된다. 재미없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교사는 학생의 모든 활동을 고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지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동의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발달이 있어야 된다. 지식의 발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의 제일 목표 건강 증진에 있다. 뭐 이걸 이 건강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학교는 뭐냐? 가정과 긴밀한 관계 아래서 아동의 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진보주의 학교는 실험학교로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교육개혁의 중추가 되어야 됩니다. 7대 강령이고 이것이 실험학교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진보주의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첫 번째,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요. 그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예정된 계획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짜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로 결과를 검증하고 확실한 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네. 어, 이 미국의 교육과 영국의 교육 좀 다르죠. 특별히 뭐 섬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영국과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운전하는 방향이 우리가 하는 방향과 반대죠. 뭐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그쪽에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의 왼쪽에 운전대가 있죠. 그러나 섬나라들은 이상하게 반대쪽에 있습니다. 다 이게 영국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유럽에서 시작된 대학 교육.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을 넘어오는데 재미난 것은 박사 과정이나 뭐 석박사 과정이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죠. 예, 코스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석박사 과정 중에 영국이나 유럽 저기 또 그리고 어, 일본은 코스웍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실험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코스웍이란 게 있죠. 학위를 받고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코스웍을 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졸업을 위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죠. 가만 보면 이제 이 모습 속에서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영국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한 논문을 또 실험을 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평가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진보주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관련된 학문들을 스스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로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있듯이 자, 학생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나친 자유를 주게 되고 흥미를 존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려운 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AP, 언어 클래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통 과목 쭉 받아가지고 그냥 졸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교육의 준비성을 소홀하게 여기고 또 가치의 절대적인 측면들을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흥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제나 이제 교육 안에는 엘리트 교육과 그다음에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사실은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엘리트 교육을 이제 무시하게 되죠. 한국 사회 속에 이것이 계속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고등학교, 뭐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식의 이제 교육들이 있죠. 옛날 같으면 또 중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 쳐서 입학 시험을 통해서 성적의 서열화가 이미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거죠. 네. 모든 사회가 그런 하이라키가 되면 곤란하지만 또 모든 사회가 다 평등한 교육이 되면 곤란합니다. 오열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교육에 끊임없는 갈등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한 클래스에 뭐 요즘 같은 25명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어떤 아이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평균을 가지고 수업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평균도 성적이 뒤처지는 지적으로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또 준비하지 않은 아이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고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질적 저하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나 코스웍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체계적인 습득이 부재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가 사회 복사판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다수의 협동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수한 소수의 지도력,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물론 그 진보주의의 자체 비판이 아니고 외부에서의 비판이기 때문에 진보주의나 존 듀이의 입장에서는 이거 오해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지나치게 아동 중심 되는 거 진보주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전부다 이런 생각도 물론 아닙니다. 지식 탐구는 선택 사항이다 이것도 아니다. 진보주의 자체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존 듀에 대한 오해가 덧붙여지는데요. 개인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네. 또존 듀의 진보주의와 진보주의 교육 운동은 동일시되는 것. 이것 또한 존 듀의 입장에서는 오해다 싶은 거예요. 존 듀이는 그래도 실험 학교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전체 진보주의와는 존 듀이가 같다, 등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듀이도 진보주의 교육이 아동 흥미 중심으로 변질되는 건 자기도 절대적으로 싫어했고요. 경험과 함께 지식 탐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이 저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존 듀이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납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었던 실험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903년에 실험학교가 중단되죠. 진보주의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교육협회가 또 뭔가 응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1933년부터 41년까지 8년 동안 고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에 걸쳐서 진보적 교육과 전통적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합니다. 자, 4년 동안의 고등학교 시절에 이 진보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과 전통적 교육을 받은 학생을 이제 대조하면서 이들이 대학교 4년 동안에 어떤 결과를 내는가 이걸 이제 비교하게 된 연구이죠. 하나는 이제 실험군이 되고 하나는 대조군이 되는 거죠. 과연 진보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생활을 잘 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육 과정의 영역 속에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내용 선정하고 평가하면서 타일러라는 유명한 예, 교육 과정 이론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일러가 합리적인 교육 과정 개발 원리라는 것을 어, 제안을 하는데요. 이건 지금까지도 교육 방법론에서 교육 과정론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원리입니다. 바로 목표 중심 평가의 모형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고등학교 4년 동안 진보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과 전통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섞여서 학업을 하는데 누가 더 나은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가가 어, 이 진보주의의 입장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곤란하죠. 언제나 평가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타일러가 만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원리가 기준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진보주의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통적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일로 1949년에 타일러가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 지금도 교과서로 쓰이는 내용. 이런 것이 이제 진보주의 교육자들의 실험들이었죠. 그래서 교육은 생활이고 교육은 성장이고 교육은 사회적 과정이고 경험은 끊임없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진보주의자들이 믿었던 교육의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소련과 미국 사이의 과학 기술의 발전, 군비 성장 뭐 이런 모습들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 밖으로 사람이 만든 물체를 쏴서 보내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대단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과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쇼크를 주게 돼요. 미국은 이때까지 자신들의 과학기술의 선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련의 성과에 대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갑자기 우리 어, 미국의 과학 교육이 소련에 비해 뒤처지게 되었나? 돌아가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이 진보주의 교육으로 쏟아지는 거죠. 지식의 전수, 과학 지식의 발달, 학습 뭐 이런 것들 관계없이 학생들의 호기심에 만족하는 교육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올바른 뛰어난 과학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자기 반성들이 이루어지죠. 이 사회 전반으로 이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 특별히 프래그마티즘이 비판을 받게 되고 어떤 펜줄럼이라 그러죠. 시계추가 있듯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듯이 이 극단에서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때 진보주의 교육에서부터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항존주의 교육이 이때 나오게 되고 또한 본질주의 교육 사상 또한 나오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창의력과 개성을 중시하던 데서부터 기초학문 교육 중심으로 성과 지향적인 교육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본질주의 교육은 항존주의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스푸트니크 쇼크를 통해서 이 진보주의 교육은 본질주의 교육 사상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항존주의를 보겠는데요. 자, 항존주의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전제했던 변화와 불확실성을 비판하면서 경험적 진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절대 진리가 있고 그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이 항존주의의 철학적 뿌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있지요. 보편적인 진리와 이성을 통한 진리의 체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항존주의는 예,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와는 다르게 어, 반과학주의, 탈세속주의, 정신주의적 특징을 띠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앞선 시대로 흘러가서 고대와 서양의 고대와 중세의 이 형이상학적 전통 여기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의 개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항존주의 철학의 배경을 보면요. 이 항존주의 페르니얼리즘이라는 이 단어 마티노 페르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불변 영원 항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진리는 불변하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19세기까지의 지식 중에서 과정을 돕아보면 그러니까 어, 1, 2세기에 있었던 지혜와 지식, 8세기에 있던 지혜와 지식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고대의 지식, 사실 그때가 인간의 이성이 가장 발달되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지식이라도 지금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실제론, 고대의 영구적, 항구적, 근본적인 것에 추구에 관심을 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존이란 말이 과거의 진리가 그 이성적 진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큰 영향을 끼치죠. 이런 항존주의 철학의 배경에는 진보주의를 부인하고 철학의 실제론 그리고 일치설, 대응설, 사상의 핵심은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 불변하는 가치가 있다. 교육의 핵심은 그 불변하는 변치 않는 진리와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옅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항존주의의 교육 이론을 보면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자, 인간의 존재가 이성인데 이성은 좋은 것이고 이성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이데아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해야 합니다. 수세기가 지나도 교육의 방법은 똑같다는 것이죠. 교육의 본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교육은 인간의 뛰어난 특징인 이성의 발달에 집중해야 된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이성이 다르지 않느냐? 이성을 개발하는데 교육을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교육의 과업은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것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모습입니다. 교육을 생활의 모방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준비로 하게 하죠. 또 기본적인 교과목을 꼭 배우게 합니다. 코스웍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기본 학문을 배워야 한다.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영원불변의 진리는 클래식, 고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한다. 항존주의자들이 굳게 믿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와 관계된 두 명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자, 시카고 대학,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학의 보고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교육에서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죠. 허치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고등교육, 자유를 위한 교육, 학습사회 이런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1929년에 시카고 대학 총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 교육 과정을 개혁하는 과정 중에 옆에 나오는 MJ 애들러와 함께 대학교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에 읽어야 될 54권의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실제로 접목시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크리스찬들 학생이 읽어야 될 IBP란 출판사에서 그 필독서의 목록을 쭉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54권의 읽어야 될 고전을 표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그 The Great Ideas Today라는 이 잡지가 이제 나오고 나중에 애들러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으로 이것을 이제 확장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독서법에 관한 책 중에 최고입니다. 한국에서도 좀 얇은 독서법에 관한 책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애들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러가 볼 때 위대한 고전의 기준은 널리 읽혀지고 있고 항구적인 베스트셀러다. 베스트셀러라는 말, 또 뭐 스테디셀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베스트셀러는 한 순간에 잘 팔리는 책이 아니고 계속 팔리는 책이죠. 현학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책이다. 읽기 쉬운 책이다. 교훈적이며 계몽적인 책이다. 또 미기 해결된 채로 남아있는 인생 문제를 다루어주는 책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책들을 선정을 하고 대학교 4년 동안 읽게 했습니다. 이런 항존주의에 대한 평가는 인간을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받지요. 종교적 수준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 체계를 숭상하게 되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 위협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위대한 고전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현실의 학문을 무시하게 하는 또 지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지적인 탁월성을 발휘하는데 강조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학문적인 능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인 경향이 항존주의에 많다. 이런 공격과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질주의입니다. 이센셜리즘이죠. 이센셜리즘. 자, 진보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계가 1950년 스푸트니크 샥 이후로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항존주의가 나왔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대립되고요. 진보주의, 항존주의는 대립되고요. 그러나 이 진보주의에서 이 갈등을 보완시켜주는 의미에서의 본질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본질주의는 진보주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하는 본질, 즉 전통을 계승하여 역사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을 길러내자라는 교육의 사조입니다. 본질,
본질이 뭐냐? 전통을 계승하여 역사를 진전시키자. 이것은 이데아에 관계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관계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흥미를 지나치게 강조한 진보주의를 비판하고 또 지식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항존주의를 또 비판하면서 진보주의에 있는 실험 정신과 현재 삶에 대한 강조, 또 항존주의에 있는 과거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존중을 함께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항존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네. 계속해서 과거에 있던 두 주류들을 어, 관점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이제 본질주의가 나오게 되죠. 이런 본질주의 철학의 배경, 설명이 좀 드려진 부분들이 있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아동의 흥미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니까 문화유산 전달이 상실되어져 버리죠. 또 교육의 기능이 인류가 축적해놓은 문화재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감추어려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항존주의처럼 어떤 것 하나만 영원불변한 진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탈바꿈해 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이해될 수가 있지요. 이런 본질주의 철학의 배경은 지나친 자유와 방임적인 교육을 실시한 진보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과정이 있고요.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와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학습이 흥미가 아니고 훈련을 위주로 해야 된다. 흥미도 필요하지만 훈련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문적 훈련 방식을 지금도 써야 한다. 뭐 좋은 거 다 취해가지고 잘 쓰자 이런 마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은 원래 강한 훈련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훈련과 응용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게 본질주의 교육입니다. 채찍과 당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사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은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린이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교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과정을 철저하게 이수하게 하고 그 위에 뭔가를 또 배우게 하는 거죠. 전통적인 학문의 훈련 방식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교실의 세팅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되고 있는 교육을 보면 대안학교들 같은 경우에 대안학교는 입학을 받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성적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캠프 같은 걸 한다고 해요. 한 학기 시작하고 이제 한 학기 연도가 시작될 때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쭉 모여가지고 2박 3일을 공동체로 생활해 보는 거죠. 서로 부닥치고 모난 성격 드러나고 못 참고 다 이게 이제 평가가 되어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받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대안학교들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또 받게 하고 대학 진학을 하게 하지요. 어,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본질주의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 교육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체제들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어, 이런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여러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 많습니다. 사회과학은 실험할 수 없지요.
뭐 실험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사회 자체를 우리가 실험할 수 없죠. 인간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살아온 삶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나 인간에게 가설을 적용시켜 가지고 임상 실험 같은 것들이 지금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뭐 어떤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약이 사람에게 영향이 있나 없나 뭐 독이 섞여 있는데 731 부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과학의 세팅 속에 있다 보니까 본질주의는 사회과학을 경시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떨어지고 학습 동기가 약화됩니다. 또 이런 본질주의가 항존주의랑은 대조를 해보면 기본적 지식과 기술의 전수에만 급급하고 영원한 진리와 가치의 교육에는 또 소홀합니다. 진보주의가 프라그마티즘이 되고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실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본질주의도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실용성만 강조하는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다루게 될 재건주의와 대조를 해보면 이 본질주의는 또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뭐 또 교육이 공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래에 관한 사회 혁신에 관한 태도와 자세가 좀 부족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건주의인데요. 재건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뭐 해체하고 다시 쌓는 그런 의미의 재건주의입니다. 진보주의의 실험 정신, 항존주의의 보다 높은 삶의 목적에 대한 의식, 본질주의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강조, 이 좋은 걸 다 모아가지고 재건주의 속에 넣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에 진보주의 교육이 그 교육운동이 세력을 잃게 되니까 다시 또 듀이의 철학의 전통을 사회 진보 측면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주의라는 것이 있다가 완전 소멸된 게 아니고 그 다음 항존주의의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본질주의와 재건주의로 계속해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 느끼시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린 전통적 교육 방법이 있고 진보적 교육 방법, 그다음에 본질적 재건적 교육 방법 이렇게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건주의 철학도 이제 나타난 배경들이 있게 되죠. 아무래도 1, 2차 세계대전을 다 거치고 나서 약간의 허무주의 또 히피가 발생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입장을 이제 아동이 아니라 사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공동체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되고요.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즘 한국 교육이 이제 이런 음, 위기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성적이 좋으면 다 이제 의대를 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과학자가 양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건주의 철학의 배경을 보시면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는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이 파산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실업률이 20% 30%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앞에 있던 그런 흐름들과 같이 모아서 재건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는 도구는 교육이다. 여러분, 교육을 공부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세상의 재건은 도구가 바로 교육이다. 이런 재건주의 교육이 주관한 교육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듭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사회 재구성이죠. 자, 새로운 사회는 뭐냐? 민주적인 사회다. 데피니션을 설정합니다. 그 교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설득하고요. 또 학생과 학교 교육이 사회적 문화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냐. 교육의 수단과 재구성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교사는 거기에서 맡은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디벨롭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세상이 제일 중요한 아젠다가 됩니다. 그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것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모습이 재건주의 교육입니다. 뭐 이것을 이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진보주의, 뭐 항존주의, 본질주의, 재건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재건주의는 짧은 시간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다음 주에 보게 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재건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학자가 브라멜드인데요. 자, 그분의 캐치프레이즈는 현대의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세계 문화를 건설하자. 이 건설이란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를 장점과 비율점과 비판점을 다 통합해서 그는 재건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죠. 재건주의 교육 이론은요, 교육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제도권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이론들이 교육의 장 가운데 나오게 되죠. 비형식적 교육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교육의 대상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교육이 확장되게 됩니다. 시니어에게도 교육이 확장되죠. 새로운 사회 질서는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교사는 학생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동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자가 돼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행동과학에 의해서 발견된 연구 성과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징인데 다음에 가면 단점으로 적용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비롯한 행동주의 과학들이 있죠. 스키너 같은 사람들, 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또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원숭이를 두고 실험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한계가 뭡니까? 개에 대한 실험을 하지만 인간은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과 개 사이에 뛰어넘을 수 있는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인간 사회에 적응하면 안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건주의 교육은 행동과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 비판의 내용이 바로 나오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대 문화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건설해야 될 미래의 이상적 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조한 것은 강점, 장점입니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과연 이상적인 복지 사회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주의 과학이 재건주의의 유일한 방법인데 동물 실험과는 관계없이 인간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며 또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주의는 민주주의의 방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대중들이 잘못 오도되면 우민이 되죠. 그래서 우중 이렇게 어리석을 우자 무리중자를 써 우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중우정치라 그러는데 맙 룰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아서 집단적으로 시대 정신을 따라가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를 내세웠던 히틀러의 작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건주의도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자, 이제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이런 교육 철학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항본재라고 해서 큰 글자를 앞에 글자를 땄고요. 자, 진보주의는 눈높이 선생님과 같습니다. 학습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지요. 네, 그러나 항존주의는 고전을 중시하면서 성직자나 서당의 훈장님 같습니다. 고대의 진리가 변함없이 지금도 중요하다. 고전 일관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본질주의는 뭡니까? 젊은 과학자입니다. 교사가 주도하게 되지요. 재건주의는요,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 문화를 바꿔야 된다. 사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점을 뚝 놓고 볼 때에 고전을 중요시하는 항존주의, 그 다음에 본질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건주의. 이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에 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주의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에 기반합니다.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존주의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어, 그리고 본질주의도 마찬가지죠.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데 본질주의는 그래도 항존주의보다는 기간이 좀 더 깁니다. 재건주의는 사회개혁을 표방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 어, 전통적 교육은 진보주의부터 보십시오. 전통적 교육에 반대해서 진보주의 교육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적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폭탄을 맞았습니까? 스푸트닉 폭탄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확 돌아간 게 항존주의로 돌아갑니다. 대과학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보주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옛날 것, 플라톤의 이데아를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조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옛날 것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진보주의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본질주의가 나와서 항존주의가 주장하는 고 대과거가 아니라 근대까지를 다 포함하는 과거를 품어 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무력한 느낌들이 드니까 이젠 사회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세 가지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부정하는 재건주의가 나옵니다. 사회적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김양자 교수님이란 분이 이 표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진항본재 20세기 초반 전반기에 미국의 교육 사상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학 교수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박사받은 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진항본재가 한참 유행하던 그 시절에부터 유학을 마치고 온 분들이 한국의 교육 학계를 채우셨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또 특이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